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툰 사랑입니다. 제가 무슨 사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사랑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너무나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사랑이라는 문제로 상처를 주는지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만 해본 것입니다. 자,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아주 세련되고 잘 지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옛날 일을 돌이켜 보면은 낯이 화끈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미성숙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서툴게 했는데 두 번째 사랑이 온다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잘하고 세련되고 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우선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은 그 보티첼리가 그린 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저 하늘에 보면은 어린 아기 큐피드가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 화살에 맞으면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그 큐피드를 보면은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누가 맞을지 모르는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기 싫은 사람들은 큐피드의 화살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이런 그 그림에 보이는 이 젊은 여인은 큐피드의 화살을 극력 피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만 살면은 인생이 너무 밍밍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큐피드의 사랑의 장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 이렇게 어린 큐피드가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벌에 왕창 쏘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유머를 보여준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더 무시무시하게 이 아기 큐피드의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또는 찝어버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아주 젊었었던 시절에 그린 그림입니다. 어린 아이가 비둘기를 애지중지 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어린 아이가 이 비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애끼고 하는지를 우리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아이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둘기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비둘기는 저 품에 안겨 있을 적에 행복할까요? 저 비둘기가 사람한테 저렇게 붙들려 가지고 바로 눈앞에 사람의 얼굴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비둘기는 공포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는 나름 저 비둘기를 굉장히 사랑을 하지만 사실은 저 비둘기한테는 대단한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여러분들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만큼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비둘기가 스토커한테 붙들린 가련한 희생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나름 저 비둘기를 굉장히 사랑을 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새가 죽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당연히 저 새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그렇지만 저 서툰 사랑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열정적인 키스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 아마 연주가 막 끝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저런 장면을 아마 하게 될 건데,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거는 베토벤이 작곡을 한 것인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모차르트가 한 거나 이런 소나타를 보면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는 반주를 하는 것이었는데, 베토벤이 쓴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그거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완전히 대등한 그 장면에서 연주를 같이 하는 걸로 작곡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격렬한 부분이 아주 격렬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이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화가도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듣고 나서 저런 그림을 그린 거를 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열정적인 사랑, 누구든지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랑인데, 이 남녀는 지금 난파돼서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녀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미 의식이 없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저 남자는 안간힘을 써서 저 여자가 숨을 쉴 수 있게 물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남자는 이 여자한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있고, 이 그림의 제목이 아듀, 그러니까 작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크로이체르 소나타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같은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랑을 다들 꿈을 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초현실주의의 그림 중에는 많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마그리트의 그림에 연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녀는 지금 눈이 멀었어요. 앞이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죠.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이 사랑에 빠졌을 적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이 어떤 그 감정과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마그리트가 이렇게 그린 것 같고, 또 다른 초현실주의 그림에는 레메디우스 바로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역시 연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남녀가 있고 그 위에 구름이 많이 있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연인들은 이제 비를 안 맞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남녀의 얼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얼굴이 아니고 거울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이, 그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이 둘이 똑같습니다. 저거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요? 뭐 그림을 그린 거는 화가지만 그거를 느끼고 해석하고 그러는 거는 보는 사람의 몫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을 생각을 한 거를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을 적에 A는 B를 보는 게 아니라 A가 생각하는 이상을 거기다가 투사를 하는 것이고, B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이제 서툰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피그말리온은 남자죠. 그런데 온 세상의 여자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이상적인 여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은 대리석을 가지고 여인의 모습을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렇게 연작으로 번 존스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자, 피그말리온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해놓고 나니까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조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그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아프로디테, 비너스한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비너스가 저 대리석 석상에다가 생명을 불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석에 있었던
그 여성의 상이 실제로 현실의 여자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린 것이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조각을 했어요. 그 조각을 한 거는 결국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그말리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자는 외모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모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조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비너스 여신이 생명을 주었을 적에 이 조각이 어떤 성격을 가진 여자, 어떤 자아를 가진 여성이 될는지는 이 피그말리온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외모를 보고 이상적인 상대방을 빠지는 요새의 사랑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장면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린 그림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이 화가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석상이, 대리석 석상이 이 위에서부터 이제 생명을 받아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밑에 있는 다리는 아직 대리석인 상태인 장면을 그린 것이고, 그래서 상체는 이제 생명이 생기면서 이 둘이 부둥켜 안고 있고, 다리는 아직 돌인 상태를 그린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고,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 조각을 한 그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피그말리온은 비너스한테 가서 기도를 했죠. 결국은 비너스의 모습을 조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티아의 그 그림을 그린 것들을 보면 이 갈라티아가 이 비너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고대 그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비너스의 조각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티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외모만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피그말리온과 내 이야기는 그 외모에 올인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흐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서툴렀던 사람입니다. 고흐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들어갔죠. 이 고흐가 그린 그 병원의 그 정원을 그린 그림이고, 이 병원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저 그림하고 똑같은 정원을 아직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고흐는 하고 이 의사는 아주 젊은 인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갓 의사가 면허를 받은 인턴 의사인데, 그런 젊은 의사는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저 의사는 고흐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의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고흐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에요. 고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런데 의사로서의 경험은 일천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햇병아리 의사인 것이죠. 햇병아리 의사는 항상 서툰 밖에는 없는데, 고흐가 어느 날 나는 퇴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래? 그래서 원장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라는 그 환자가 퇴원을 하고 싶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 사람은 지금 퇴원할 때가 안 됐어. 지금 퇴원하면은 나빠질 거야. 그러니까 퇴원시킬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은 의사, 인턴 의사는 고흐가 굉장히 퇴원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인턴 의사는 원장한테 계속 졸랐어요. 이 사람 퇴원시켜 줍시다. 퇴원시켜 줍시다. 저 젊은 의사의 그 간곡한 요청 때문에 저 원장도 결국은 퇴원을 허락을 했어요. 그 결과는 고흐는 퇴원하고 나서 그 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병은 금방 다시 더 악화가 돼가지고 또 입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환자한테 무지하게 잘해주려고 그러는 열정은 강했지만, 그러나 서툰 의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흐는 이 젊은 의사가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고마운 뜻으로 이 젊은 의사의 초상화를 하나 그린 게 이 그림이고, 이 의사는 고흐라는 화가가 나중에 어떤 대단한 화가가 될 건지 전혀 몰랐고, 이 사람은 예술에 대해서는 그 조예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치광이가 그려준 초상화를 가지고 집에 와서 다락에다가 처박아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락을 가보니까 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마침 그 집에 닭장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그 구멍을 막았던, 그래서 이 그림은 한동안 거기서 닭똥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툰 의사가 있는가 하면 아주 노련한 의사를 고흐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그 당시 이 신경증에 대한 그 정신병에 대한 상당히 유명한 의사였고, 그런데 이 스스로가 좀 우울증 환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꾸불꾸불꾸불한 산과 그 다음에 이 의사의 눈을 보면, 자, 아까 이 젊은 의사의 눈을 보면 굉장히 맑지요. 이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우울해 보이고, 모든 것이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게 아니고 꾸불꾸불한 그런 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인 경험은 대단했던 사람인데 환자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고흐라는 이 빨강머리의 미치광이가 내놓은 그림을 보니까, 아, 이 그림은 이후에 새로운 사조의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흐가 를 시켜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림이 두 점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트집을 불어가지고 이건 두 번째 초상화인 거예요. 초상화를 두 개를 그리게 하고 자기 딸을 또 그리게 했고 자기 집도 그리게 했고 그러면서 고흐는 항상 어떤 여자를 만나고 조금만 친해지면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그리게는 하면서 고흐하고 자기 딸이 연애를 할까봐 굉장히 의심을 하고 조심을 하고 경계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흐는 한 여자만 보게 되면은 확 빠지고 그러니까 항상 인간관계가 오래 못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흐는 아주 나이 든 그 당시에 창녀를 알게 됩니다. 시엔이라는 여자예요. 여기 그 시엔의 조상하고 고흐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고흐가 이 사람을 만났을 적에 이 사람은 이미 딸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도 역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고흐가 이 시엔을 만나게 됐고 이 시엔의 그 사는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무지하게 강했고 연민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엔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시엔의 삶은 이랬던 거예요. 난로가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쭈그리고 앉아 있는 나이 든 창녀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열성을 다해서 사랑을 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저걸 했지만 고흐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랑과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흐라는 사람은 누구만 조금 보게 되면 그냥 확 몰입을 하고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때 고흐가 쓴 편지에 그때 고흐는 그림 한 점도 팔지 못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림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화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 하면 고흐가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날 고흐는 항상 꿈에 그랬던 게 뭐냐 하면은 화가들끼리 모여서 같은 그룹으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같이 모여서 살고 낮에는 그림 그리고 밤에는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림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굉장히 꿈꿨고 고흐가 남프랑스로 가서 많은 화가들한테 나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자라고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는데 고갱이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고갱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고갱의 초상화입니다. 자기 자화상입니다. 배경에 예수님이 있어요. 고갱은 자기가 나름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 자화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린 그 배경에 예수님을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머리 위에 후광이 있죠. 이거는 성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고갱이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 불쌍한 고흐는 이 고갱한테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갱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고갱의 의자입니다. 그때 있었던 가장 좋은 의자를 놓고 그 의자 위에 저 책은 아마도 성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촛불을 하나 꽂아놨어요. 구세주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린 것이고, 똑같은 시기에 그린 고갱의 초상화와 반대로 고흐의 의자를 그린 게 있는데,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의자를 자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갱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자화상을 보면 눈이 옆으로 돌아간 거는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거울을 놓고 그걸 보면서 그리니까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재미 눈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저 눈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인매를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이 그림은 딱 보면은 저는 이거는 얌체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무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고갱은 화가로서 스타트가 늦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인상주의에서 그 가장 연장자였던 피사로는 항상 나오는 수식어가 인간 좋은 피사로. 아주 누구한테든지 관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고갱이 피사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배웠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고갱은 피사로를 그리고 피사로는 고갱을 그린 한 종이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기도 고갱은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이 그림에도 보입니다. 고갱은 화가가 되겠다고 얘기했을 적에 마누라가 있고 애가 5이 있었어요. 주식 브로커로 그럭저럭 유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 이게 고갱의 부인, 큰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애가 5인데 그 중에 3명만 이런 작품이 남아있고 나머지 2은 아예 작품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해야지 될 일을 그냥 갚버렸던 사람이고, 그러면 저 고갱의 부인은 저 덴마크 출신의 여자입니다. 살 수가 없겠으니까 애 5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요. 코펜하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고갱이 코펜하겐을 간 적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코펜하겐에 가면 고갱의 작품이 몇 점 남아 있지만은 결국은 영영 그 가족들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원했던 일을 꼭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얌체 또는 자기중심적인,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던 이 불쌍한 고흐의 만남은 결국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고흐는 자기 귀를 자르는 발작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고흐의 저 눈을 보면 고흐가 얼마만큼 공허하고 모든 것을 상실했는지 하는 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갱은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자, 이제 소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의 나라에 가시면 나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지금 교회지만 거기는 불상이 굉장히 훌륭한 불상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 이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조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각을 보고 그냥 많이 웃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거는 지금 거기 남녀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교도의 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남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무지하게 옹고집, 똥고집 영감입니다. 그죠?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할아버지고 저런 옹고집, 똥고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편협해집니다. 그렇죠? 저기 있는 저 할머니는 모든 거를 다 체념한 것 같은 두 손 두 발 다 든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런 조각은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조각을 한 건데 아주 훌륭하게 저거를 표현을 한 조각입니다. 저 조각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인터넷의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은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할머니가 부득부득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저녁에 초대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랬는데 닭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했던 대로 할아버지가 닭 날개를 찢어서 할머니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닭다리를 잘라서 씁니다. 항상 이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닭 날개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닭 날개를 주면서 당신은 닭 날개를 좋아하지?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외친 소리는 뭐냐면 나도 닭다리를 좋아해. 이제까지 영감 당신을 먹이려고 그런 거야. 큰 착각을 이 할아버지는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 부부의 이야기를 요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크로이어라는 덴마크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고 그 부인이 마리 크로아라는 여인입니다. 아주 미인이에요. 이 두 사람의 부부 초상화인데 이게 남편을 그린 거는 아내가 그렸고 그다음에 그 부인은 남편이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인도 여자도 사실은 화가였던 거예요. 이 크로이어라는 사람은 워낙 리더십도 있고 그다음에 재능도 뛰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고흐가 그렇게 갈구했던 화가 공동체는 이 사람은 이루었어요. 그래서 스카겐이라는 그 북해의 그 작은 어촌에 이렇게 화가들이 모여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그림 그리고 저녁에는 토론하고 술 먹고 이거는 낮에이지만 하여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저걸 보이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크로이어고 그 옆에 있는 게 앵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스카겐 화파의 쌍두마차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인이 크로어의 부인이고, 아까 이중초상화에 나왔던 이 여인은 이 앵커의 부인입니다. 이 마리와 그다음에 앵커의 부인은 안나인데, 이 둘은 아주 친했고, 저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크로이어 부부는, 자, 지금 이게 자기의 식탁입니다.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았죠. 아주 궁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화가로서의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풍족함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과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크로이어의 친구인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점심에 초대를 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저렇게 살면은 참 좋겠다, 참 유복해 보이고, 그다음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 보였어요. 이 크로이어는 부인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백야의 그 북구라파의 여름에, 밤에 이렇게 해변을 산책하는 거를 본인이 그렸어요. 그런데 대개 부부가 같이 산책을 하면 많은 경우는 부인이 남편한테 팔짱을 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편이 부인을 팔짱을 꼈어요. 그만큼 이 남편은 이 아내를 굉장히 아꼈어요. 이 앵커의 부인인 안나와 그다음에 마리 크로아는 둘이 친해가지고 이렇게 그 산책을 같이 하는 장면을 이 크로이어가 몇 점을 그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애정이 없이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은 마티스는 부부간이 굉장히 냉랭했었어요. 그래서 마티스가 자기 부인을 그린 초상화를 보면 그 마티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렸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크로이어의 그림은, 자, 이런 그림, 이 자기 부인이 이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무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표정과 이런 거는 애정이 없이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로 공부를 해보기 전에는 이 크로이어는 굉장히 화가들의 꿈인 화가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거를 리더로서 지냈고, 화가로서의 재능도 대단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궁핍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같이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 크로아의 이게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 크로아도 화가였던 거예요. 화가였는데 이 마리 크로아가 그린 이게 자기 자화상, 굉장히 매력적인 자화상입니다. 이런 그림, 이거 다 그 부인의 그림입니다. 작품이에요. 재능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남편은
자기 부인이 화가로서 그림 그리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고 그 부인이 그린 그림을 항상 타박을 했어요. 구박을 하고 이것도 그림이야? 아주 말하자면 송곳 같은 저걸로 찔러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부인으로서 그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조하고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크로어의 자기 자아상입니다. 크로어가 남편이 자기 부인을 그린 그림 중에서 거의 이게 유일하게 표정에 그늘이 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이게 심경에 이런 차례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눈치를 쳤을 적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 크로아는 결국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고 이 남편한테는 이거는 무지하게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인을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저 여인은 영영 그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 남편은 그 이후에 2년 뒤에 정말 쓸쓸하게 건강이 확 나빠지고 그러면서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남편은 이 그림을 보면은 자기 부인을 나름 굉장히 아낀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낌이 이 부인한테는 행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마치 그 당시 부쿠라파의 입센, 노르웨이죠. 이 크로아야는 덴마크지만 다 비슷한 나라죠. 입센의 인형의 집이 나왔을 때고 이 마리 크로아가 바로 그 인형의 집에 노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 인형의 집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 화가인데 자 여기 보면은 계단에서 죄송합니다. 계단에서 지금 한 여인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보면은 좀 참담한 표정이죠. 그런데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가부장적인 삶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센이 저 인형의 집을 쓴 다음에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주류였던 남성들한테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것이죠. 그래서 입센이 작품을 하나 또 씁니다. 그 작품이 뭐냐 하면 인형의 집에 노라가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집에 그냥 있었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를 작품을 하나 냈는데 그게 제목이 고스트입니다. 유령. 이거는 뭉크가 그린 이 고스트 유령의 무대 디자인 세트를 그림을 그린 것인데 자,
이 뒤에 있는 그림자를 정말 유령처럼 그려놨죠. 노라가 저 여인이 집을 나가지 않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유령과 같이 피폐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교보에 갔더니 이런 DVD가 나왔어요. 노르웨이 국립발레에서 입센의 고스트, 유령을 가지고 창작 발레를 만들었어요. 저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크로이어는 부부가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앵커라는 이 화가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앵커의 부인입니다. 이 앵커의 부인은 스카겐의 여관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화가들이 모이면서 그 중에 앵커하고 둘이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여자도 굉장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미카엘 앵커는, 이게 그 남자입니다. 자기 부인을 초상화만 그린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화가로서 정진을 하도록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그림 그리는 거를 도와주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앵커의 자기 자화상인데, 아까 마리 크로아하고 이 안나 앵커하고를 놓고 보면은 그냥 얼굴만 놓고 보면 마리 크로아가 더 미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외모하고 행복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나 앵커가 그린 그 그림들인데, 이게 점점 그림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주 수준급의 화가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 안나 앵커가 자기 남편을 그린 그림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 부부는 결국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미카엘 앵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대머리, 배불뚝이 영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젊었으나 나이 들었으나 애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미카엘은 그때 새로운 부스를 하나 산 거예요. 사냥용 부스예요. 이걸 보고 이 영감이 너무나도 흐뭇하게 이거를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그거를 부인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그 부인이 이렇게 이제 외모는 볼품 없어진 이 남편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이게 스카겐의 그 화가들 중에서 이 아주 대조적인 그 두 쌍의 부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서툰 사랑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마지막 그림인데, 미카엘 앵커가 이 마리 크로아를 그려준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또는 인간과 동물의 사랑, 모든 면에서 이 사랑이 서툴면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덜 상처를 주고 조금이라도 덜 서툰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